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조금 바쁜 관계로 공포 ASMR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일본의 이야기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주무시면서 들으시라고 길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고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금후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읽는 한자인지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판도라라고 통했습니다. 제 고향은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이었죠. 놀이터 같은 곳이 하나 없는 썰렁한 마을이었지만 딱 하나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풀숲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빈 건물 하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인지 상당히 낡고 허름한 시골 마을 안에서도 한층 더 낡고 허름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그저 낡은 빈집일 뿐이었겠지만 눈길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의 과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청 혼을 내고 어떨 때는 때려가면서까지 화를 낼 때도 있을 정도였죠. 어느 집이건 똑같아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 그 집에는 어째서인지 현관이 없다는 겁니다. 창문은 있었는데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없었습니다. 전에 누군가가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일부러 창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인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점들이 흥미를 끌어서 어느샌가 판도라라는 호칭까지 붙어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였죠. 이 시점에서는 판도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평소에 말만 꺼내도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들이 남아있던 탓에 실행에 옮기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장소 자체는 아이들끼리만 있어도 갈 수 있었고 인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 집 앞까지 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그 집의 분위기만 즐기며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남자애가 판도라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집은 엄마께서 원래 우리 마을 출신으로 다른 현으로 이사가서 사시다가 이혼하면서 고향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A 자신은 이 마을은 처음이어서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나 봅니다. 당시 저와 사이가 좋았던 B, C, D 중에서도 B랑 C가 A와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섯이서 모여서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느 때처럼 판도라라는 말을 입에 담자 궁금해진 A가 캐물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할머니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얘기 물어보려면 나도 혼나려나? 혼나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세게 때렸다니까? 우리 집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A에게 판도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강의 설명이 끝나고 가장 큰 의문점인 과연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몰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물어보면 뭐 혼만 나고. 어른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까짓 거 그냥 뭐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 A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신경 쓰였던 저와 셋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A의 부추김과 지금까지 쌓인 울분이 작용해서 결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뒤에 약속을 잡으면서 언제나 함께 있었던 D의 여동생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6명이 일요일 낮에 모여서 작전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빈집 앞에 집합했죠. 모두들 과자를 담은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서는 완전히 소풍 온 기분으로 다 같이 들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빈집은 수풀에 둘러싸인 공간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었고 현관이 없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2층 창문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려면 1층의 창을 깨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유리창 하나 물어주는 정도는 뭐 별거 아니잖아. A가 그렇게 말하고는 거침없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난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도 뒤를 따랐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왼쪽이 주방이었고 정면에 복도가 있고 그 왼쪽이 욕실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은 2층으로 가는 계단과 본래 현관이 있을 자리였는데 낮이기도 해서 밝기도 했습니다만 복도 쪽은 왠지 어두워 보였죠. 굉장히 낡은 외관에 비해서 안은 상당히 깨끗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 같은 물건 등은 일절 없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전혀 없었죠. 거실도 주방도 상당히 넓은 편이었지만 지극히 평범했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모든 간에 물건이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텅 빈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면서 남자 셋은 시시하다는 듯이 가져온 과자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층에 가면 뭐 있을라나? 저와 D는 D 여동생의 손을 잡고 2층에 가기 위해서 복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들어간 순간 저와 D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의 중간쯤에 화장대가 있었고 그 앞에는 봉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봉에는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발처럼 머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랄까.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 그 모양 그대로 거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치도 일반적인 여자의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높이였는데 마치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죠. 한순간에 닭살들이 돋아서 다들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진짜 머리카락이야? 모르겠는데 이거 만져볼까? A와 B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나머지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위험해. 하지마. 이상하잖아. 분명히 뭐가 안 좋을 거야. 어떻게 보더라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광경에 공포를 느끼고는 일단 모두들 거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복도 쪽으로 시선을 두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어쩔까? 복도 안 지나가면 2층에 못 가는데. 난 싫어. 저거 너무 이상하잖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C, D와 저는 너무도 예상 외의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거 안 보면서 그냥 가면 되지 않나? 2층에서 뭐가 나오던 간에 계단 내려오면 바로 여기로 나갈 수 있잖아. A와 B는 2층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건지 빼기 시작하는 우리 셋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어떡할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깨달았죠. 야, D, 너 여동생 어디 갔어? 그제야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D의 여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우린 유일한 출구인 창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이 넓다고 해도 거실과 주방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는 D의 여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D가 열심히 동생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야, 혹시 위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두가 복도를 쳐다봤습니다. D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소리를 질렀죠. D, 일단 진정하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무섭다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바로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D의 동생을 부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만 대답이 없었죠. 계단을 오르자 방이 2개가 있었고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 방은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보이던 방이었죠.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D의 동생도 없었습니다. 우린 다른 문에 다가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D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 방의 중앙에는 1층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가운데에 세워진 봉, 그리고 봉에 걸쳐진 긴 머리. 섬뜩한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 망연자실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갑작스레 질문을 한 D의 동생은 다음 순간 엄청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화장대에 다가가서 3개의 서랍 중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버린 겁니다. D의 동생이 서랍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붓 같은 걸로 쓰인 금후라고 하는 한자가 적힌 한지였습니다. 멍한 채로 D의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때 어째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동생은 개의치 않고 한지를 다시 넣고는 서랍을 닫더니 이번엔 두 번째 서랍에서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건 완전히 똑같은 물건으로 금우라고 하는 한자가 적힌 한지였죠. 저는 더 이상 뭐가 어찌 되어가는 것인지도 갈피도 못 잡은 채로 덜덜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D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동생을 잡았는데 이미 D는 울고 있었죠. 야, 너 뭐하는 거야? 동생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한지를 빼앗아 들고는 서랍에 다시 넣으려고 했나 봅니다. 이때 D의 동생이 한지를 꺼낸 뒤에 두 번째 서랍을 바로 닫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황했던 것인지 D는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즉 가장 밑에 서랍을 열어버린 겁니다. 드륵하고 서랍을 연 순간 D는 안을 들여다보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없이 서랍을 들여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죠. 야, D, 왜 그래? 뭔데 그래? 여기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우리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쾅 하는 큰 소리를 내며 D는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보다 조금 길게 내려오는 자신의 머리를 입으로 가져가서는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죠.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모두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이 그저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인지 D의 동생도 울기 시작하고 상황은 점점 긴박해져 갔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나도 몰라. 일단 빨리 집으로 가자. 일단 여기 나가야 돼. D를 세 명이 업고 나는 D의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도 D는 계속 자신의 머리를 우물거리고 있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빨리 어른들한테 가야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죠. 펑펑 울고 있는 나와 D의 동생, 땀 범벅이 되어서 서 있는 남자의 셋, 그리고 기괴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D.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빙빙 돌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울면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갑자기 나와 남자 3명의 따귀를 때리더니 고함을 쳤습니다. 너희들 그 집에 갔구나. 그 빈집에 갔던 거지. 전에 본 적 없는 환한 모습에 우린 그저 열심히 고개만 끄덕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너희들 일단 전부 안에서 기다려. 일단 니네 엄마 아빠에게 다 연락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엄마는 D를 안아 부축해서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거실에 모여서 멍하니 앉아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아마 그 상태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모이실 때까지 엄마와 D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다 모였을 즈음 엄마만 거실로 내려와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들이 그 집에 들어갔대요. 어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모두 동요하거나 경악하기 시작했죠. 야, 니들 거기서 뭐 본 거야? 거기서 뭘 봤냐고. 각각의 부모님들이 일제히 자신의 아이에게 질문을 해댔고 우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A와 B가 어렵사리 대강의 상황을 설명했죠. 본 건 화장대랑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리고 창을 깨트려서? 다른 건 그것만 본 거야?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말이 쓰여져 있는 종이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리가 조용해졌고 그와 동시에 2층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갔고 몇 분 뒤에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온 것은 D의 엄마였습니다. 정말 보기도 힘들 만큼 눈물 범벅이었죠. 본 거니? D? 서랍 안을 본 거야? D의 엄마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니들 화장대 서랍장 열고서 그 안을 본 거냐고. 2층 화장대 세 번째 서랍장이었니? 맞아? 다른 어른들도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저희도 봤고요. 세 번째는 D만 봤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D의 엄마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며
왜 안 말렸어? 너희 친구 아니니?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뒤에 아빠와 다른 어른들이 다 같이 뒤에 엄마를 달랬고 잠시 뒤에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뒤에 동생을 데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어 가고 우리는 비의 집으로 이동해서 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너희가 간 그 집 말이야.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어. 거기는 화장대하고 그 머리만 위에서 세워진 집이야. 나나 다른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곳이라고. 그 화장대는 실제로 쓰여졌던 곳이고 머리카락도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이 봤다고 했던 그 글자, 이거 맞지? 그렇게 말하고 비의 아버지는 펜으로 금후라고 종이에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대답하자 비의 아버지는 종이를 확 구겨서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이건 그 머리카락 주인의 이름이다. 뭐라 있는지는 일단 알지 못하면 절대 입에서 나올 리가 없게 지어졌어. 너희가 알아도 되는 것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절대로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다시 가서도 안 돼. 알겠지?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편히들 쉬어라.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비의 아버지께 비가 어렵사리 물었습니다. 아버지, 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의 일은 잊어버려라. 이제 2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일도 없고 너희들하고 다시는 못 만날 거다. 그리고 비의 아버지는 조금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애 엄마한테 앞으로 평생을 원망받으며 살게 되겠지.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아까 너희도 뒤에 엄마를 봐서 알잖아. 너희는 이제 그 애와 다시는 엮여서는 안 돼. 그렇게 비의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당분간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서 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채입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한 모양인데 1개월 뒤쯤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날 우리들 집 외에 다른 집에도 연락이 간 것인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히 줄어갔죠. 빈집의 모든 창도 엄중하게 막아놔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뒀답니다. 나와 그때 친구들 모두 그 집에 2번 다시는 가지 않았고 뒤에 일도 있어서 그런지 점점 서로 멀어져 갔죠. 고등학교도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저도 다른 3명도 현을 떠나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뒤에 엄마에게서 우리 엄마한테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의 엄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숨겨두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된 게 너였다면 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만 과연 이 금우라고 적힌 종이는 뭐였으며 대체 그 집에 있었던 머리카락과 봉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해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엄마가 딸에게 3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던 어느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로서 딸을 재료로 하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 내지 3명의 딸을 낳고 그중 1명을 재료로 선택합니다. 선정한 딸에게는 2개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는 엄마만이 아는 진짜 이름을 평생을 숨깁니다. 만에 하나 이름이 알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 한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후리가나를 달기 때문에 설령 그 한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 외에는 그 이름을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서만 있을 때에도 절대로 숨겨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그 딸이 엄마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강조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또 숨기는 이름을 짓는 날에는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서 딸의 10살, 13살, 16살 때의 생일날 이외에는 절대로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을 아무에게도 불리는 일이 없이 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고양이 또는 개의 얼굴을 조각조각 내기, 꼬리만 남겨진 몸체를 기르기, 고양이의 귀와 수염을 사용한 주술을 가르쳐서 그 주술로 쥐를 죽이기, 거미를 잘게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형태로 맞추기, 분뇨 먹기 같은 겁니다. 모든 내용을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어서 아주 일부만 옮깁니다만 하나하나가 전부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듯한 그런 내용들 뿐이었죠. 그 중에도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와 관계된 것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만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이고 목적한 수의 여자아이를 낳는 시점부터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남자와 관계를 할 때 주술을 사용해서 남자에게 마물이 씌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의 원혼이 전부 남자에게 가서 가물의 비밀을 캐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교육에 많이 쓰이게 되었죠. 재료로서 심어지는 어긋난 상식, 어긋난 가치관, 어긋난 가오 등을 위한 이상한 교육은 대대로 모녀간에 13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3가지의 의식 중에 2가지를 행하죠. 하나는 10살 때 엄마는 딸을 화장대 앞으로 데려가서 딸은 엄마에게 줄 손톱을 지정받습니다. 여기서 딸은 화장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죠. 양 손발에서 어느 손톱 발톱을 몇 개나 제공할지는 그 대의 엄마가 결정한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공이란 물론 손톱을 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톱을 빼서 엄마에게 건네는 거죠. 화장대에 있는 3개의 서랍 중에 가장 위의 서랍에는 손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날 하루를 화장대 앞에 앉아서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13살 때 똑같이 화장대 앞에서 치아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습니다. 이것도 세대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르죠. 딸이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뽑고 엄마는 그것을 화장대의 2번째 서랍에 역시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를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2번째 의식입니다. 이 2가지 의식을 끝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16살 때까지의 3년간은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아무런 설명이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엄마의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남아있는 자신의 본래 감정 때문인지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딸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해 마지막 의식이 행해집니다. 마지막 의식, 그것은 화장대 앞에서 엄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겁니다. 아니, 먹는다기보다 몸속에 넣는다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민머리가 될 정도로 거의 통째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넣고 삼킵니다. 딸은 그저 그걸 지켜볼 뿐이죠. 이윽고 딸의 머리카락을 다 먹으면 엄마는 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것으로 이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 다음날부터 엄마는 온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우물거리기만 하는 폐인 같은 상태가 되며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폐인이 되었다 함은 말 그대로 엄마의 빈 껍데기 같은 것으로 엄마와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저 사람 모양을 한 풍선과 같은 것으로 엄마 본인은 아무것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그곳으로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며 마지막 의식으로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미지의 장소에는 같은 식으로 자격을 얻어서 온 엄마들이 살고 있으며 순결하고 완벽한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의식으로 자격을 얻은 엄마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며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남겨진 딸은 엄마의 자매들이 키워줍니다. 딸을 2~3명씩 낳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엄마에게서 해방된 딸은 머리의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쯤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두세 번 글을 올려도 다 올릴 수가 없는 분량과 내용이었습니다. 나름 알기 쉽게 쓰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나 난해하고 읽기 버거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악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이 악습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차츰 엄마와 딸이 본래의 모습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문 내에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악습은 사라져갔고 결국에는 금지되기에 이르렀죠.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숨기는 이름과 화장대의 관습만 그대로 남겨뒀던 겁니다. 숨기는 이름은 엄마의 증표로서, 화장대는 축하의 선물로서 이어져 간 겁니다. 조금씩 주변의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내서 부부가 되어 가족을 만들어 사는 경우도 늘어갔죠.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치오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악습이 없어진 이후에 태어난 엄마 밑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란 여자였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으며 원만한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어머니께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죠. 결혼을 하고 수년 뒤에 딸도 출산해서 타카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숨기는 이름도 지어주고 화장대에 자신의 것과 같은 것을 마련해줬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인 타카코가 10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하치오는 부모님 댁으로 가 있었고 집에는 타카코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하치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손톱과 이가 몇 개씩 뽑힌 채로 타카코가 죽어있던 겁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잘 보관해 두었던 타카코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타카코의 뽑힌 손톱과 이가 타카코의 화장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 채 딸을 붙잡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이상함을 눈치챈 인근 주민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하치오는 그저 타카코를 안고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일단 하치오의 부모님께 이 일을 알리기로 하고 나머지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이때 하치오를 혼자 두고 만 거죠. 그리고 하치오는 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를 알렸을 때 현장의 상황을 전해 들은 하치오의 부모님은 침착했다고 하죠. 남편이 하치오에게 들은 의식을 실험했던 것이고 타카코가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치오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치오의 집에 도착해보니 아까까지 울고 있었던 하치오도 죽어 있었죠. 하치오의 부모님은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을 우리가 공양했다. 남편은 찾지 않아도 되고 그 이유는 곧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하치오의 집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하치오의 남편이 입에 한가득 머리카락을 물고 죽어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이 하치오의 부모님께 묻자 이 시간 이후에 하치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는 하치오의 집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죠.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치오의 부모님의 부탁을 지키면서 아무도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의 공양을 위한 집으로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거죠. 이후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집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것이 우리들이 봤던 것, 그 화장대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치오의 집은 2층이 없었기 때문에 1층 현관 바로 안쪽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치오의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머리의 형태를 갖춘 머리카락이었다고 하죠. 이것이 그 저주라고 직감한 주민들이 신중하게 화장대를 운반해서 새로 지은 빈집으로 옮겼습니다. 빈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졌고 현관이 없는 것은
출입을 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창은 햇볕이나 바람이 잘 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두 모녀에 대한 공양의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으로 마을 전체에 전해지면서 어른들만이 아는 비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화장대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봤던 화장대와 머리카락은 하치오와 타카코 모녀의 것이었고 종이의 한자는 숨기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빈집이 세워진 이후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 대에서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집에 같이 들어간 A의 가족에 대해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A의 할머니와 엄마 모두 원래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A의 엄마가 결혼하면서 다른 현으로 가서 살고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아이였던 시절에 A의 엄마는 B의 두 부모님 그리고 남자의 한 명을 포함해서 넷이서 그 빈집에 갔었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서 일부러 사다리까지 가져와서 2층의 창문을 통해 들어갔죠. 창문으로 들어간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살짝 실망감을 느끼며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 화장대와 머리카락을 봤을 때 밤중이어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A의 엄마는 상당히 담이 센 편이었던 건지 무서워하는 3명을 제쳐두고 화장대로 다가가서 서랍을 열려고 했대요. 3명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방을 나와서 숨죽이며 계단을 내려가자 또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복도 바로 앞에 있는 화장대와 머리카락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3명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A의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D의 여동생처럼 서랍을 열고는 안에 내용물을 꺼냈던 거죠. A의 엄마가 꺼냈던 거는 1층 화장대의 첫 번째 서랍에 있었던 금후라고 쓰여진 종이였고 손톱도 몇 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세 친구들은 A의 엄마를 억지로 끌어당기고 종이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우왕좌왕하다가 봉에 걸려있던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빈집 안에서 가장 기괴한 분위기를 내던 그 머리카락은 A의 엄마 역시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네 사람은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뒤로 2-3일 동안은 그대로 방치했는데 부모님께 들켰을 때가 걱정되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다시 가기로 합니다. B의 부모님은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A의 엄마와 E 둘이서 가게 되죠. 밤에 빠져나와서 사다리로 2층의 창문을 통해 또다시 들어갔고 계단을 내려가서 집에서 가져온 집게로 어찌어찌 봉에 머리카락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안심했던 건지 A의 엄마가 이를 놀려주겠다고 화장대의 두 번째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우라고 쓰인 종이와 몇 개의 치아가 있었죠. 너무나 큰 공포심에 이는 비명을 질렀는데 A의 엄마는 오히려 재미가 있었는지 이에게만 안이 보이게끔 세 번째 서랍을 열어버립니다. 이가 서랍 안을 본 것은 단 몇 초뿐이었죠. 대체 뭐가 있는 거냐며 A의 엄마가 안을 보려고 하자 이가 갑자기 서랍을 닫고는 멍하니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A의 엄마는 이가 복수하려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혼자서 도망을 칩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어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얼굴색이 급변하더니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이에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어른들이 바로 빈집으로 찾아가죠. 수십여 분 뒤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A의 엄마는 부모님께 안겨 돌아온 이를 스치듯 봅니다. 뭔가 볼이 미어지게 물고 있는 모습으로 입에서는 긴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다고 합니다. 후에 B의 부모님도 오시게 되어서 어른들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의 부모님은 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의 표정으로 A의 엄마를 계속해서 노려봤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가족이 어디론가 이사를 갈 때까지 약 한 달간 이의 부모님이 A의 엄마 집에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A의 엄마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다른 현에 있는 친척에게 A의 엄마를 맡겼던 겁니다. 그 후 A의 엄마나 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A의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이에 대한 속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빈집에는 1층에는 하치오의 화장대, 2층에는 타카코의 화장대가 있습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는 손톱, 두 번째는 치아가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첫 번째 서랍도 두 번째 서랍도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서랍입니다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손목이라고 합니다. 하치오의 화장대에는 하치오의 오른손과 타카코의 왼손, 타카코의 화장대에는 타카코의 오른손과 하치오의 왼손이 서로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D와 E는 그것을 보고 이상해져 버린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숨겨진 이름과 함께 그것을 본 게 문제였습니다. 빈집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오락거리가 많은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닌 모양이죠. 그리고 D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긴 내용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당시 이 글이 일본에 올라오면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실제 이런 곳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저주나 의식을 하는 마을이 많았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곳을 찾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다고 전해지죠. 혹은 찾았더라도 돌아오지 못했거나 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금우 이야기가 유명한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생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읽고 있으면 무서운 건 똑같죠. 조금 길어서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좀 만들어 달라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일본 괴담들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